안녕하십니까, 책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가 몰랐던 면역혁명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저자는 아보도우루, 후나세 슌스케, 기준성입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중앙생활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보도우루, 도후쿠대학 의학부를 졸업했으며 니가타 대학 대학원 면역학, 의동물학 분야 교수로 있다. 백혈구의 자율신경지배 메커니즘을 최초로 해명했으며 면역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한다. 최근 들어서 분석적인 연구가 계속되던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한 현대의료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 병의 원인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대증요법, 즉 어떤 질환의 환자를 치료할 때 원인이 아니고 증세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치료법, 대증요법으로 대량의 약을 처방하는 흐름으로 빠졌기 때문이다. 대증요법을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하게 되면 병이 나을 수 없기 때문에 의료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리고 기초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량의 영문 학술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왜 병이 생기는지를 해명하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료를 하는 현장에서는 검사를 많이 한 뒤에 그 검사 결과 자료에 따라 대증요법으로 약을 처방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대증요법이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아서 의사도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자신감이 없는 의사가 환자들에게 질문을 받으면 환자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그냥 가이드라인대로 진료를 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의학은 분석 연구에 추가하여 몸 전체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병에 걸리는 이유를 해명해야만 한다. 몸은 기계와 같이 부분과 부분이 장애를 일으켜서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혹독함이나 무리한 생활 등으로 몸 전체의 장애가 때로는 몸의 일부에 반영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간 능력의 한계를 넘는 환경에 노출되거나 힘든 생활을 하게 될 때 이것이 잘못되어서 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고이다. 다시 말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아가는 능력의 한계를 넘을 때 병에 걸리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스트레스는 그 원인에 상관없이 아주 비슷한 반응을 일으킨다. 그 반응은 교감신경의 긴장과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분비이다. 여기에는 자율신경과 호르몬이 작용한다. 스트레스로 인해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의 공통점은 고혈당과 저체온이다. 이 두 가지는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조건이 된다. 교감신경 긴장이 극한까지 진행되면 혈관이 수축해서 체온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혈류를 억제시킴으로써 일어나는 반응이다. 그리고 고혈당은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해단계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에너지 생성계 중에서 해단계가 순발력을 위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리한 생활이나 마음의 고민이 오랫동안 이어지면 이번에는 고혈당과 저체온이 몸에 부담이 되어 병에 걸리게 된다. 고혈당으로 인해 당뇨병에 걸리고 저체온으로 인해 조직에 장애를 주는, 즉 암, 면역력 저하로 인한 병에 걸리게 된다. 원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몸 상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였는데 그것이 고정되면서 병이 되는 것이다. 현대 의료는
약에 의한 대증요법에 열중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만성병이 나을 수 없다. 스트레스를 없애고 고혈당과 저체온에서 벗어나야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모든 병은 낫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38억 년에 걸쳐 진화한 인간의 능력이다. 이는 곧 자연 치유력이다. 새로운 진정한 의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면 별 수 없이 대증요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현대 의료 현장에서는 엄청난 양의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 호르몬, 항히스타민제, 항암제 등 다양한 약물이 소비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의약품 가운데 어느 하나도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는 못한다. 하물며 그 실체를 일반인은 물론 의사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은 물 밀듯이 병원으로 밀려드는 환자들을 맞이하느라 정작 의사들은 환자를 고치지도 못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만 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대부분의 증상이 다름 아닌 병이 치유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사실마저 의료 관계자들의 뇌리에서 점차 잊혀져 간다는 점이다. 더욱이 원인은 모른 채 그저 고통스러운 증상만을 경감시키는 대증요법을 장기간 지속하면 질병을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빼앗고 마는 결과를 낳게 된다. 바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현대의학과 현대의료의 새 지평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몸과 마음의 기능은 자율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생활방식이나 사고방식이 편향되면 자연히 자율신경도 균형을 잃고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매사에 과도하게 열중하거나 무리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결국 건강을 해치고 만다. 반대로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지나치게 긴장이 풀려 신체 능력이나 기력이 저하되고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 결국 병에 걸리게 된다. 무리한 생활방식이나 심적 고민 등이 원인이 되어 교감신경을 긴장시키고 혈관이 수축함에 따라 혈류장애를 일으킨다. 다시 말해 안색이 좋지 못하거나 손발이 찬 증상은 교감신경의 과도한 긴장 상태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 반대로 너무 느긋한 생활 방식도 냉기와 관련이 있다. 생활이 편하다 보면 대사 열량이나 근육의 발열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저체온 증상에 빠지게 된다. 금방 몸이 피로하고 기력이 떨어져서 쉽게 병에 걸린다. 이때야말로 스트레스의 공격은 치명적이다. 이것이 바로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았을 때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처럼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통하여 냉기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동양의학적인 관점을 설명할 수가 있다. 하지만 만병을 부르는 냉기의 공격에 우리의 몸이 쉽게 백기를 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인체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발열 같은 치유적 반응을 일으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반응은 동양의학에서는 일찍이 잘 알려진 현상이다. 명현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병은 나을 수 없다. 여기서 명현 반응은 붓기, 발열, 통증 등을 일으켜 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부교감신경의 반사작용을 가리킨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이러한 명현 반응을 억제하려고 소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호르몬 등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붓기, 발열, 통증 등의 증상은
한없이 고통스럽다. 하지만 완치를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기에 무리하게 저지하면 오히려 인체에 해가 된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은 이제 현대 의료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믿는다. 명현 반응이란 한마디로 대사를 항진시켜서 조직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또 명현 반응은 스트레스 상태에서 해방될 때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자연 반응이다. 그런데 이 반응을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방법도 있다. 바로 동양의학에서 사용해온 한약, 침구, 지압, 기공, 정골, 이러한 치료법이 그것이다. 동양의학의 침과 뜸을 사용한 치료법 또한 불쾌감으로 신체를 자극하여 배설 반응을 일으키는 방법이다. 몸속에 금속물질을 넣으니 얼마나 위험하겠는가. 우리 몸은 위협적인 존재의 침입을 감지하자마자 재빨리 부교감 신경의 반사를 일으켜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동양의학은 통증과 발열 등과 같이 인체의 해로운 반응을 이용하여 병을 치료하려는 지혜에서 시작되었다. 동양의학은 식사요법이나 입욕, 지압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몸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는 처방뿐만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 반응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인간은 낮 시간 동안 대부분 활동을 하면서 보낸다. 이때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몸 상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의 하나인 교감신경이다. 그리고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는 저녁 시간 동안 몸 상태를 지탱하는 역할은 부교감신경이 맡고 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밸런스를 이루며 안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 깊은 잠을 청하는 규칙적인 하루를 보낼 수가 있다. 이러한 생활이 이어질 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살다 보면 무리를 할 때도 있고 걱정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샐 때도 있기 마련이다. 그럴 때마다 자율신경의 균형은 한쪽으로 치우치고 만다. 결국 발병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신체적인 부담과 심적인 고통으로 야기되는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위기에 대처하려는 반응이라고 보아 마땅하다. 동물은 위기에 처하는 순간 상대를 공격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재빠르게 행동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에서 나타나는 맥박 상승, 혈압 상승, 혈당 상승 등의 증상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인 변화이다. 또한 혈액 수축으로 인한 저체온도 마찬가지 경우이다. 교감신경은 본래 우리 몸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잘못된 생활 방식 때문에 하루 중 대부분을 긴장 상태로 지낸다면 누구든지 병에 걸리고 말 것이다.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를 유발하는 원인을 덧붙이자면 낮은 온도에 노출되는 환경, 밤 늦도록 깨어있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장시간 들여다볼 때, 약물 과다 복용, 분노, 공포감, 불안감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상태 등을 들 수가 있다. 편향된 생활 방식과 잘못된 사고 방식이야말로 가장 큰 병의 원인인 셈이다. 이와 반대로 우리 몸이 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율신경이 부교감 신경이다. 예를 들어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을 때가 바로 부교감 신경의 우위 상태이다. 맥박이 떨어지고 혈압과 혈당이 저하되는 상태가 뇌가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이다. 또한 소화기관의 활동도
부교감신경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뇌는 음식물을 섭취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는 부교감신경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안정적인 생활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삶이란 낮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쾌면을 취하며 적당한 식사량을 섭취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도 건강하게 천명을 다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부교감신경에 의지하는 생활은 또 다른 위험을 부를 수가 있다. 특히 선진국 같은 생활이 윤택한 곳에 사는 사람일수록 이 점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세상이 편리해지다 보면 지나치게 편한 생활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근력이 저하되고 쉽게 피로를 느낀다. 더욱이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요 근래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 보이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든다. 체온은 생활 방식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사람은 생활 방식에 따라 기초 대사량이 변하고 체온이 달라진다. 활동적인 사람은 체온이 높은 반면 매사 느긋한 사람은 체온이 낮다. 이 두 유형이 적절히 섞인 생활을 하는 사람의 체온은 36.5도이다. 즉, 이보다 체온이 높아 가령 36.8도 정도라면 바쁜 생활이 계속되었음을 뜻하고, 체온이 낮아 예를 들어 36.2도 정도라면 편한 생활에 젖어 있거나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일 것이다. 평소 체온을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자. 체온은 자신의 생활 수준을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을 되돌아보는 지침이 되기도 한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대부분 평소보다 체온이 0.3에서 0.5도 정도 낮다. 기초 대사량은 그 사람의 생활 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의학적인 면에서는 자율신경의 상태와 상관관계를 이룬다. 활동적인 생활 방식이란 교감신경이 우위인 생활을 일컫는다. 그리고 정적인 생활 방식은 부교감신경이 우위인 생활을 뜻한다. 특히 저체온인 아이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과식을 하고 운동 부족인 생활 방식은 부교감신경이 우위인 상태가 지속되어 저체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편중된 생활 태도 때문에 유발되는 병리적인 저체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활동적인 생활 태도는 체온을 상승시키지만 한계는 있기 마련이다. 체온이 37.2도 정도에 이르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교감신경이 과다한 긴장 상태에 이르면서 점차 혈관의 수축 정도가 강해져서 결국 혈류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즉, 무리한 생활을 지속하여 병에 걸리는 유형의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대부분의 질병은 생활 방식에 무리가 오면서 저체온 상태일 때 발병한다. 특히 신장병, 안질환, 당뇨병, 부정맥 등이 이러한 유형에서 발병되는 질환들이다. 이들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체온은 채 36도에도 이르지 못할 정도로 낮다. 분명 안색이 나쁘고 손발도 찰 것이다. 이와 같은 질환은 약물 치료로도 소용이 없다. 무엇보다 생활 방식을 바로잡고 신체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인 것이다. 이 방법이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지름길이다. 생활 방식이 부교감신경 쪽으로 편중될 때도 저체온 상태에 빠지게 된다. 지나치게 편한 생활은
기초 대사량이 적어 체온이 오르지 않는다. 근육에서 발생하는 열도 적기 때문에 체온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아동의 저체온증이나 성인의 만성피로 증후군 등은 이러한 유형에서 발병되는 질환의 일종이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자연히 체온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목욕이나 가벼운 체조 등을 통해 체온을 상승시키면 증세가 호전될 수가 있다. 저체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기력 저하이다. 즉, 활력을 잃는 것이다. 원기가 부족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세포들이 단백질을 합성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각각의 세포가 맡은 바 기능을 완수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피부 세포의 케라틴 합성 작용이 저하되게 되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약해지면서 초췌하고 푸석푸석해진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피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체내 모든 세포의 단백질 합성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신체 기관 중에서 외부 세계와 가장 근접한 부위가 바로 피부이기 때문에 저체온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먼저 드러날 뿐이다. 신장은 저체온 영향을 피부 다음으로 잘 받는 부위이다. 저체온은 한마디로 혈류 장애에 따른 증상이므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소변을 만들어내는 신장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80세를 넘긴 노인의 경우 활동량이 줄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체온이 저하된다. 그러나 평균적인 체온은 36.3도 안팎이다. 생각보다 높은 수준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편 35.7도 정도의 저체온 상태에서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다. 한마디로 절전형 인간인 셈이다. 실제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다소 체온이 낮아도 별 문제는 없다. 특히 마른 체형은 근육에서 발생하는 열이 적기 때문에 저체온 상태라도 장수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저체온의 비율이 높은 질병으로 암과 우울증을 꼽을 수가 있다. 요컨대 무리한 생활 방식이 만성적인 경과를 밟으면 암이 발생하거나 정신적인 질환으로 이어지는 법이다. 즉, 발병 메커니즘에 에너지 생성계가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적고 해당계 중심의 에너지 대사를 하는 세포이다. 저체온과 저산소 환경에서 살아남고자 암세포가 된 것이다. 따라서 암세포가 살기 힘든 환경을 조성하려면 체온을 상승시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부활시키면 된다. 뇌신경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 수가 특히 많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환경이 지속되고 저체온 상태에 빠지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의 작용이 저하되면서 우울증을 일으키게 된다. 요컨대 우울증은 저체온으로 유발되는 질병이며 이러한 원인 때문에 환자의 안색이 나쁜 것이다. 바로 이 점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곧바로 항우울제에 의지하지 말고 체온을 상승시켜 병이 호전되도록 노력하도록 하자. 현대에는 그야말로 스트레스 사회라는 혹독한 환경에 처해 있다. 누구에게나 암과 우울증이 찾아올 위험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가장 손쉽게 체온을 상승시키는 방법은 외부의 열을 이용하는 것이다. 체조, 스트레칭 등 몸을 움직여 체온을 높이고 가급적 찬 음료는 피하도록 하자. 요즘은 여름철에도 하루 종일 냉방기를 틀어놓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에어컨을 꺼두는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리고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평소 체온을 재보며 자신의 생활 방식을
가다듬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미토콘드리아계는 저체온, 저산소 환경에서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이른바 혈류장애로 인하여 체온이 낮아지고 체내의 산소가 부족할 때 작용이 저하되는 것이다. 안색이 나쁘고 손발이 찬 사람이 뇌 기능 저하로 우울증이나 치매에 걸리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이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사람이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극에 달하면 지근이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서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 몸은 상반된 두 종류의 에너지 생성계를 갖추게 된 것일까? 지금으로부터 20억 년 전 당시 인류의 선조세포는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지구에서 혐기성 해당계 생명체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쯤 시아노박테리아가 방출하는 산소가 대기 속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지구는 인류의 선조세포가 살아가기 힘든 환경으로 점차 바뀌게 된다. 결국 인류의 선조세포는 산소를 이용하며 살아가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생명체와 합체하기로 결심하게 되고 두 생명체의 공생이 시작된다. 두 생명체의 합체를 통해서 탄생한 인간은 두 가지 에너지 생성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그리고 두 생성계의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서 작용하고 있다. 순발력과 세포 분열에 필요한 에너지는 해당계가 조달하고 지구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계가 조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는 저체온, 저산소 환경에서 기능하는 반면 후자는 고체온에서 산소를 사용하여 기능한다. 우리가 과도한 긴장 상태에 이르게 되고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면 특히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세포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뇌에 영향이 미치면 우울증에 걸리고 그 결과 치매로 발전하게 된다. 또 심장에 영향이 미치면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을 일으킨다. 골격근 중 지근도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분포한 곳인데 이것에 영향이 미치게 되면 무기력, 보행장애,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해당계에서 미토콘드리아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필수 조건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여 체온을 상승시키고 심호흡을 하자. 의식적으로 태양빛을 쬐이고 가능한 한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등 이러한 요령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발병 원인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인간은 주어진 능력의 한계를 넘어설 때 병에 걸리는 법이다. 바로 이러한 이치를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과로와 심적 고통, 지나친 약물 의존 등처럼 한계치를 넘어선 생활 방식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시대가 변하면 질병의 원인도 따라서 변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둘러싼 사회 환경은 더 이상 굶주림이나 추위, 유체적 노동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경제 발전에 따라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새로이 등장한 원인들 때문에 우리의 생활은 고통받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업무량과 줄곧 컴퓨터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 회사 내의 인간관계 등이 현대인들의 건강을 좀먹는 원인들이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는 업무란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중력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병을 유발시킨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장시간 동안 서 있으면 피로가 증가하고 앉아서 하는 업무라도 오랜 시간 지속되면 중력의 부하는 더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은 하나같이 교감신경에 긴장 상태를 유발시켜 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더운 여름철 냉방 상태에 오래도록 노출될 때 교감신경은 긴장하게 된다.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교감신경을 날카롭게 만든다. 이렇게 보면 질병이란 무리한 생활 방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무턱대고 병원을 찾고 원인도 알지 못한 채 대증요법만 반복하는 상황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발병 원인을 제대로 이해한 다음 근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의료 분야에서 현대의 질병을 원인 불명으로 치부하며 대증요법만을 추구하고 있는 한편 일반인들도 자신의 생활 방식에 잘못된 점이 있지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우선 병원부터 찾아 처방받은 약에 의존하는 풍조가 만연하다. 대증요법과 과용,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린 환자에게 처방되는 해열제는 오히려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데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항문근 융해증을 일으켜 말병신세를 면할 수가 없다. 또한 혈압 강화제는 말초 혈관의 혈류를 억제하여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세상에 장기간 복용해도 괜찮은 약물이란 있을 수 없다. 지나치게 편한 생활 또한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단 음식을 과다 섭취하는 식생활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편하고 걱정거리가 하나 없는 안락한 생활 방식은 신체의 능력을 저하시켜 고통을 배가시킨다. 몸이 약해지고 완전히 기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잘 먹는 생활은 젊음을 유지시키기도 하지만 심혈관계통의 부하가 걸려 문제를 일으키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무리를 해도 병에 걸리고 너무 편해도 병에 걸리는 발병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유의해야 한다. 염증이란 우리 몸에 안식을 제공하여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상태인 동시에 심각한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고통스러운 증상을 경감시키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강한 현대의학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약물 투여와 대증요법을 우선시하는 결과를 부르게 된다. 그래서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 호르몬, 면역 억제제, 항 TNF 항체 치료제 등이 주로 사용된다. 이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소염 진통제는 주로 스포제, 경구제, 좌약 등의 형태로 사용되는데 혈관을 수축시켜서 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에 혈류장애라는 부작용이 따르게 된다. 혈류장애는 단기적으로 붓기가 빠지고 열을 낮추며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병을 치유하는 힘을 잃는 원인이 된다. 즉, 요통을 치료하고자 처방한 소염 진통제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또한 두통을 잠재우려고 진통제를 먹어보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통증이 되살아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염증이야말로 병마를 공격으로 약해진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과정이라는 이해와 더불어 이를 감수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염증이 만성화될 때는 체온을 높여 증상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치유 반응을 자극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기관지 천식이 있을 때 생기는 천식 발작도 강하게 숨을 내쉬어서 항원을 밖으로 나가게 하려는 반응이다. 한냉 알레르기가 있을 때 재채기를 연속하는 반응이나 꽃가루 알레르기로 콧물을 대량으로 분비하는 반응은 모두 항원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반응이다. 따라서 계속 약으로 멈추게 하려는 치료를 너무 많이 받으면 위험하다. 의사나 환자 모두 이러한 상황을 모르면 몸이 병에서 나으려고 하는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알레르기 증세를 계속해서 겪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림프구의 수치를 낮춰서 과민 체질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완치하는 길이다.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어서 림프구를 상승하게 만드는 원인은 각 환자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그래서 환자 자신에게 해당하는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없앨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원인은 단 음식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것과 운동 부족이다. 유아기의 알레르기는 어머니의 모유를 통해 항원이 전달된다. 어머니가 우유, 달걀, 밀가루 등으로 만들어진 항원성 높은 케이크 등을 매일 먹는다면 모유로 전해져 버린다. 적극적으로 몸을 단련시켜서 림프구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천식의 경우에는 건포마찰, 즉 마른 수건으로 전신 피부를 강하게 마찰하는 건강법을 계속함으로써 마음과 몸을 단련시키면 효과가 높아진다. 다음은 노화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로는 인간이 가진 능력을 너무 사용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현대인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노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중력에 거스르는 시간이 길다고 하는 말이기도 하다. 중력의 부담을 받아 골격근, 뇌, 심장에 계속 부담을 주게 된다. 골격근 중에서도 붉은색을 띠고 있는 지근은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부분이다. 또한 지나치게 흥분되는 것은 해당계에 부담을 주어 2차적으로 미토콘드리아계를 자극하는 행동이다. 감정의 폭발은 분노의 증가로 나타난다. 불평이나 불만, 원망 등도 노화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은 직접 미토콘드리아계를 계속 자극하여 노화를 진행시키는 패턴이 된다. 망설이거나 불안해하는 것도 위험할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노화를 진행시키는 대부분의 원인이 존재한다. 그래서 적절한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운동 부족이나 희망 없이 사는 삶, 너무 편안하게 사는 삶 등의 생활 방식과 같이 편안하게 생활하며 수명을 늘리는 것도 어렵다. 그러한 이유는 능력 저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쉽게 되어 결국에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파탄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무리를 하며 생활하면 몸에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너무 편안하게 생활하면 스트레스에 약해져서 2차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쉬워진다. 암이 생기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면 암세포를 줄여갈 수 있는 조건도 자연히 알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과 내분비,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몸 상태를 변화시킨다.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 저체온과 고혈당이 되며 부신피질 호르몬이 분비되어 저체온과 고혈당이 된다. 긴 안목에서 보면 저체온과 고혈당이 되는 현상은 몸에 좋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되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몸 상태이다. 결국 해당계를 자극하는 몸 상태이기 때문이다. 해당계는 산소 없이 포도당을 젖산으로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ATP의 생산 효율은 나쁘지만 ATP를 만드는 속도는 미토콘드리아계의 100배라고 한다. 100m 경주와 같이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행동은 해당계에서 얻는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에너지도 해당계에서 얻는 것을 사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 상태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필수적인 몸 상태가 되는 것이다. 결코 저체온이 나쁜 것이 아니며 고혈당도 나쁜 것이 아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오히려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태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다. 혈액순환이 나빠서 저체온이 되는 상태가 짧은 시간 지속된다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면 이번에는 미토콘드리아계가 좋지 않아진다. 미토콘드리아계는 혈액순환이 잘 되는 따뜻한 환경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저체온 상태는 미토콘드리아계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된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계에서 에너지 생산이 잘 안 되면 몸의 힘이 들이차게 되는 것이다. 또한 단백질 합성을 하는 에너지도 줄어들기 때문에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세포가 세포 다음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야위게 된다. 그래서 저체온과 고혈당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몸 상태는 미토콘드리아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지 않은 상태가 되어 병을 일으키게 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미토콘드리아가 활동하지 않으면 뇌에서는 우울증과 같은 신경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증상이 발생하고 심장에서는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과 같은 병이 생기게 된다. 또한 1년여에 거쳐 저체온과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몸 전체가 해단계로 바뀌어서 이 악조건을 견뎌내려고 한다. 이때 사용되는 전략이 바람이다.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적고 해단계가 중심이 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부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가 있다. 이는 20억 년 전에 해단계 생명체인 선조의 몸 상태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분명한 목적으로 암이 생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암이 자연히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몸의 내부 환경을 미토콘드리아가 활동할 수 있는 몸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해단계에서 계속 생겨나는 암세포에게 좋지 않은 몸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심호흡을 하는 것은 꾸준히 해야 되는 최대의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목욕이나 가벼운 체조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다. 심호흡도 혈액 속의 산소의 부분 압력을 상승시킨다. 혈액 속의 pH를 7.3에서 7.4 정도가 되게 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계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조건이 된다. 이 외에도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음식을 통해서 식물성 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해서 장내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다. 부패하지 않는 변은 산성이 되는 것으로 식물성 섬유를 배양액 삼아 좋은 장내 세균이 증가하게 해야 한다. 둘째는 마음의 문제로 고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병은 편중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생명의 은인이다. 이와 같이 바람의 메커니즘이 확실해지면 치료하는 방법도 보인다. 무엇보다도 암이 생기는 현상은 무리한 생활로 인해서 몸의 내부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는 부교감신경을 우위로 만든다. 소화관이 전반적으로 부교감신경의 자극을 받아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씹어서 침이 분비되고 소화관의 연동운동으로 소화와 흡수가 이루어지고 배설이 되는 등 소화와 관련되는 모든 작용은 편안한 몸 상태를 만드는 부교감신경의 지배하에 있다. 실제로 우리는 먹음으로써 치유되는 면이 클 것이다. 음식 중에서도 식물성 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편안한 몸 상태를 만드는 힘이 강하다. 그리고 이것이 오래 지속된다. 현미나 야채, 해조류, 버섯류가 그 대표적인 음식이다. 산나물 또한 그러하다. 단 음식은 일시적으로는 편안하다고 느끼게 하는 효과가 크지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히려 나중에 저혈당을 불러들여 불안하게 만든다. 무리한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이나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변비가 생기는 경향이 있다. 부교감 신경의 자극이 억제가 되어 소화관 활동이 둔화되기 때문이다. 고기를 중심으로 한 식사를 해도 변의 양이 적어서 변비가 되기도 한다. 이때 모든 변은 알칼리성이 되어서 부패한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며 사는 사람이나 식물성 섬유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 사람의 변은 부패가 되지 않는 산성이 된다.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많이 먹는 것은 몸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힘이 크다. 살이 찐 상태도 부교감 신경이 우위인 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살이 찌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살이 쪄서 자신의 몸을 이동할 때 숨을 차게 만드는 한편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되어 스트레스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 그래서 너무 살이 찐 몸이 몸에 부담을 주어서 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3명의 저자가 각 부분을 맡아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부에 아보 도우루 저자가 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가 몰랐던 면역혁명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저자는 아보 도우루, 후나세 슌스케, 기준성입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중앙생활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보 도우루, 도후쿠대학 의학부를 졸업했으며 니가타 대학 대학원 면역학, 의동물학 분야 교수로 있다. 백혈구의 자율신경지배 메커니즘을 최초로 해명했으며 면역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한다. 최근 들어서 분석적인 연구가 계속되던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한 현대의료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 병의 원인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대증요법, 즉 어떤 질환의 환자를 치료할 때 원인이 아니고 증세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치료법, 대증요법으로 대량의 약을 처방하는 흐름으로 빠졌기 때문이다. 대증요법을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하게 되면 병이 나을 수 없기 때문에 의료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리고 기초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량의 영문 학술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왜 병이 생기는지를 해명하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료를 하는 현장에서는 검사를 많이 한 뒤에 그 검사 결과 자료에 따라 대증요법으로 약을 처방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대증요법이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아서 의사도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자신감이 없는 의사가 환자들에게 질문을 받으면 환자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그냥 가이드라인대로 진료를 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의학은 분석 연구에 추가하여 몸 전체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병에 걸리는 이유를 해명해야만 한다. 몸은 기계와 같이 부분과 부분이 장애를 일으켜서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혹독함이나 무리한 생활 등으로 몸 전체의 장애가 때로는 몸의 일부에 반영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간 능력의 한계를 넘는 환경에 노출되거나 힘든 생활을 하게 될 때 이것이 잘못되어서 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고이다. 다시 말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아가는 능력의 한계를 넘을 때 병에 걸리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스트레스는 그 원인에 상관없이 아주 비슷한 반응을 일으킨다. 그 반응은 교감신경의 긴장과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분비이다. 여기에는 자율신경과 호르몬이 작용한다. 스트레스로 인해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의 공통점은 고혈당과 저체온이다. 이 두 가지는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조건이 된다. 교감신경 긴장이 극한까지 진행되면 혈관이 수축해서 체온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혈류를 억제시킴으로써 일어나는 반응이다. 그리고 고혈당은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해당계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에너지 생성계 중에서 해당계가 순발력을 위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리한 생활이나 마음의 고민이 오랫동안 이어지면 이번에는 고혈당과 저체온이 몸에 부담이 되어 병에 걸리게 된다. 고혈당으로 인해 당뇨병에 걸리고 저체온으로 인해 조직에 장애를 주는, 즉 암, 면역력 저하로 인한 병에 걸리게 된다. 원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몸 상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였는데 그것이 고정되면서 병이 되는 것이다. 현대 의료는 약에 의한 대증요법에 열중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만성병이 나을 수 없다. 스트레스를 없애고 고혈당과 저체온에서 벗어나야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모든 병은 낫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38억 년에 걸쳐 진화한 인간의 능력이다. 이는 곧 자연 치유력이다. 새로운 진정한 의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면 별 수 없이 대증요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현대 의료 현장에서는 엄청난 양의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 호르몬, 항히스타민제, 항암제 등 다양한 약물이 소비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의약품 가운데 어느 하나도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는 못한다. 하물며 그 실체를 일반인은 물론 의사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은 물 밀듯이 병원으로 밀려드는 환자들을 맞이하느라 정작 의사들은 환자를 고치지도 못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만 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대부분의 증상이 다름 아닌 병이 치유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사실마저 의료 관계자들의 뇌리에서 점차 잊혀져 간다는 점이다. 더욱이 원인은 모른 채 그저 고통스러운 증상만을 경감시키는 대증요법을 장기간 지속하면 질병을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빼앗고 마는 결과를 낳게 된다. 바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현대의학과 현대의료의 새 지평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몸과 마음의 기능은 자율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생활방식이나 사고방식이 편향되면 자연히 자율신경도 균형을 잃고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매사에 과도하게 열중하거나 무리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결국 건강을 해치고 만다. 반대로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지나치게 긴장이 풀려 신체 능력이나 기력이 저하되고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 결국 병에 걸리게 된다. 무리한 생활 방식이나 심적 고민 등이 원인이 되어 교감신경을 긴장시키고 혈관이 수축함에 따라 혈류 장애를 일으킨다. 다시 말해 안색이 좋지 못하거나
손발이 차는 증상은 교감신경의 과도한 긴장 상태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 반대로 너무 느긋한 생활 방식도 냉기와 관련이 있다. 생활이 편하다 보면 대사 열량이나 근육의 발열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저체온 증상에 빠지게 된다. 금방 몸이 피로하고 기력이 떨어져서 쉽게 병에 걸린다. 이때야말로 스트레스의 공격은 치명적이다. 이것이 바로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았을 때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처럼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통하여 냉기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동양의학적인 관점을 설명할 수가 있다. 하지만 만병을 부르는 냉기의 공격에 우리의 몸이 쉽게 백기를 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인체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발열 같은 치유적 반응을 일으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반응은 동양의학에서는 일찍이 잘 알려진 현상이다. 명현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병은 나을 수 없다. 여기서 명현 반응은 붓기, 발열, 통증 등을 일으켜 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부교감신경의 반사작용을 가리킨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이러한 명현 반응을 억제하려고 소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호르몬 등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붓기, 발열, 통증 등의 증상은 한없이 고통스럽다. 하지만 완치를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기에 무리하게 저지하면 오히려 인체에 해가 된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은 이제 현대 의료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믿는다. 명현 반응이란 한마디로 대사를 항진시켜서 조직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또 명현 반응은 스트레스 상태에서 해방될 때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자연 반응이다. 그런데 이 반응을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방법도 있다. 바로 동양의학에서 사용해온 한약, 침구, 지압, 기공, 정골, 이러한 치료법이 그것이다. 동양의학의 침과 뜸을 사용한 치료법 또한 불쾌감으로 신체를 자극하여 배설 반응을 일으키는 방법이다. 몸속에 금속물질을 넣으니 얼마나 위험하겠는가. 우리 몸은 위협적인 존재의 침입을 감지하자마자 재빨리 부교감신경의 반사를 일으켜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동양의학은 통증과 발열 등과 같이 인체의 해로운 반응을 이용하여 병을 치료하려는 지혜에서 시작되었다. 동양의학은 식사요법이나 입욕, 지압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몸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는 처방뿐만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 반응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인간은 낮 시간 동안 대부분 활동을 하면서 보낸다. 이때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몸 상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의 하나인 교감신경이다. 그리고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는 저녁 시간 동안 몸 상태를 지탱하는 역할은 부교감신경이 맡고 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밸런스를 이루며 안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 깊은 잠을 청하는 규칙적인 하루를 보낼 수가 있다. 이러한 생활이 이어질 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살다 보면 무리를 할 때도 있고 걱정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샐 때도 있기 마련이다. 그럴 때마다 자율신경의 균형은 한쪽으로 치우치고 만다. 결국 발병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신체적인 부담과 심적인 고통으로 야기되는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위기에 대처하려는
반응이라고 보아 마땅하다. 동물은 위기에 처하는 순간 상대를 공격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재빠르게 행동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에서 나타나는 맥박 상승, 혈압 상승, 혈당 상승 등의 증상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인 변화이다. 또한 혈액 수축으로 인한 저체온도 마찬가지 경우이다. 교감신경은 본래 우리 몸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잘못된 생활 방식 때문에 하루 중 대부분을 긴장 상태로 지낸다면 누구든지 병에 걸리고 말 것이다.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를 유발하는 원인을 덧붙이자면 낮은 온도에 노출되는 환경, 밤 늦도록 깨어 있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장시간 들여다볼 때, 약물 과다 복용, 분노, 공포감, 불안감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상태 등을 들 수가 있다. 편향된 생활 방식과 잘못된 사고 방식이야말로 가장 큰 병의 원인인 셈이다. 이와 반대로 우리 몸이 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율신경이 부교감 신경이다. 예를 들어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을 때가 바로 부교감 신경의 우위 상태이다. 맥박이 떨어지고 혈압과 혈당이 저하되는 상태가 뇌가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이다. 또한 소화기관의 활동도 부교감 신경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뇌는 음식물을 섭취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는 부교감 신경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안정적인 생활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삶이란 낮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쾌면을 취하며 적당한 식사량을 섭취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도 건강하게 천명을 다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부교감 신경에 의지하는 생활은 또 다른 위험을 부를 수가 있다. 특히 선진국 같은 생활이 윤택한 곳에 사는 사람일수록 이 점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세상이 편리해지다 보면 지나치게 편한 생활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근력이 저하되고 쉽게 피로를 느낀다. 더욱이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요 근래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 보이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든다. 체온은 생활 방식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사람은 생활 방식에 따라 기초 대사량이 변하고 체온이 달라진다. 활동적인 사람은 체온이 높은 반면 매사 느긋한 사람은 체온이 낮다. 이 두 유형이 적절히 섞인 생활을 하는 사람의 체온은 36.5도이다. 즉, 이보다 체온이 높아 가령 36.8도 정도라면 바쁜 생활이 계속되었음을 뜻하고, 체온이 낮아 예를 들어 36.2도 정도라면 편한 생활에 젖어 있거나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일 것이다. 평소 체온을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자. 체온은 자신의 생활 수준을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을 되돌아보는 지침이 되기도 한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대부분 평소보다 체온이 0.3에서 0.5도 정도 낮다. 기초 대사량은 그 사람의 생활 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의학적인 면에서는 자율신경의 상태와 상관관계를 이룬다. 활동적인 생활 방식이란 교감신경의 우위인 생활을 일컫는다. 그리고 정적인 생활 방식은 부교감신경이 우위인 생활을 뜻한다. 특히 저체온인 아이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과식을 하고 운동 부족인
생활 방식은 부교감신경이 우위인 상태가 지속되어 저체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편중된 생활태도 때문에 유발되는 병리적인 저체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활동적인 생활태도는 체온을 상승시키지만 한계는 있기 마련이다. 체온이 37.2도 정도에 이르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교감신경이 과다한 긴장 상태에 이르면서 점차 혈관의 수축 정도가 강해져서 결국 혈류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즉, 무리한 생활을 지속하여 병에 걸리는 유형의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대부분의 질병은 생활 방식에 무리가 오면서 저체온 상태일 때 발병한다. 특히 신장병, 안질환, 당뇨병, 부정맥 등이 이러한 유형에서 발병되는 질환들이다. 이들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체온은 채 36도에도 이르지 못할 정도로 낮다. 분명 안색이 나쁘고 손발도 찰 것이다. 이와 같은 질환은 약물 치료로도 소용이 없다. 무엇보다 생활 방식을 바로잡고 신체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인 것이다. 이 방법이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지름길이다. 생활 방식이 부교감신경 쪽으로 편중될 때도 저체온 상태에 빠지게 된다. 지나치게 편한 생활은 기초 대사량이 적어 체온이 오르지 않는다. 근육에서 발생하는 열도 적기 때문에 체온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아동의 저체온증이나 성인의 만성피로 증후군 등은 이러한 유형에서 발병되는 질환의 일종이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자연히 체온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목욕이나 가벼운 체조 등을 통해 체온을 상승시키면 증세가 호전될 수가 있다. 저체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기력 저하이다. 즉, 활력을 잃는 것이다. 원기가 부족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세포들이 단백질을 합성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각각의 세포가 맡은 바 기능을 완수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피부 세포의 케라틴 합성 작용이 저하되게 되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약해지면서 초췌하고 푸석푸석해진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피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체내 모든 세포의 단백질 합성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신체 기관 중에서 외부 세계와 가장 근접한 부위가 바로 피부이기 때문에 저체온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먼저 드러날 뿐이다. 신장은 저체온 영향을 피부 다음으로 잘 받는 부위이다. 저체온은 한마디로 혈류 장애에 따른 증상이므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소변을 만들어내는 신장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80세를 넘긴 노인의 경우 활동량이 줄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체온이 저하된다. 그러나 평균적인 체온은 36.3도 안팎이다. 생각보다 높은 수준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편 35.7도 정도의 저체온 상태에서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다. 한마디로 절전형 인간인 셈이다. 실제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다소 체온이 낮아도 별 문제는 없다. 특히 마른 체형은 근육에서 발생하는 열이 적기 때문에 저체온 상태라도 장수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저체온의 비율이 높은 질병으로 암과 우울증을 꼽을 수가 있다. 요컨대 무리한 생활 방식이 만성적인 경과를 밟으면 암이 발생하거나 정신적인 질환으로 이어지는 법이다. 즉, 발병 메커니즘에 에너지 생성계가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적고 해당계 중심의 에너지 대사를 하는 세포이다.
저체온과 저산소 환경에서 살아남고자 암세포가 된 것이다. 따라서 암세포가 살기 힘든 환경을 조성하려면 체온을 상승시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부활시키면 된다. 뇌신경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 수가 특히 많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환경이 지속되고 저체온 상태에 빠지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의 작용이 저하되면서 우울증을 일으키게 된다. 요컨대 우울증은 저체온으로 유발되는 질병이며 이러한 원인 때문에 환자의 안색이 나쁜 것이다. 바로 이 점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곧바로 항우울제에 의지하지 말고 체온을 상승시켜 병이 호전되도록 노력하도록 하자. 현대에는 그야말로 스트레스 사회라는 혹독한 환경에 처해 있다. 누구에게나 암과 우울증이 찾아올 위험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가장 손쉽게 체온을 상승시키는 방법은 외부의 열을 이용하는 것이다. 체조, 스트레칭 등 몸을 움직여 체온을 높이고 가급적 찬 음료는 피하도록 하자. 요즘은 여름철에도 하루 종일 냉방기를 틀어놓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에어컨을 꺼두는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리고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평소 체온을 재보며 자신의 생활 방식을 가다듬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미토콘드리아계는 저체온, 저산소 환경에서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이른바 혈류장애로 인하여 체온이 낮아지고 체내의 산소가 부족할 때 작용이 저하되는 것이다. 안색이 나쁘고 손발이 찬 사람이 뇌 기능 저하로 우울증이나 치매에 걸리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이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사람이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극에 달하면 지근이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서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 몸은 상반된 두 종류의 에너지 생성계를 갖추게 된 것일까? 지금으로부터 20억 년 전 당시 인류의 선조세포는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지구에서 혐기성 해당계 생명체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쯤 시아노박테리아가 방출하는 산소가 대기 속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지구는 인류의 선조세포가 살아가기 힘든 환경으로 점차 바뀌게 된다. 결국 인류의 선조세포는 산소를 이용하며 살아가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생명체와 합체하기로 결심하게 되고 두 생명체의 공생이 시작된다. 두 생명체의 합체를 통해서 탄생한 인간은 두 가지 에너지 생성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그리고 두 생성계의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서 작용하고 있다. 순발력과 세포 분열에 필요한 에너지는 해당계가 조달하고 지구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계가 조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는 저체온, 저산소 환경에서 기능하는 반면 후자는 고체온에서 산소를 사용하여 기능한다. 우리가 과도한 긴장 상태에 이르게 되고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면 특히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세포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뇌에 영향이 미치면 우울증에 걸리고 그 결과 치매로 발전하게 된다. 또 심장에 영향이 미치면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을 일으킨다. 골격근 중 지근도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분포한 곳인데 이것에 영향이 미치게 되면 무기력, 보행장애,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해당계에서 미토콘드리아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피술 조건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여 체온을 상승시키고 심호흡을 하자. 의식적으로 태양빛을 쬐이고 가능한 한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등 이러한 요령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발병 원인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인간은 주어진 능력의 한계를 넘어설 때 병에 걸리는 법이다. 바로 이러한 이치를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과로와 심적 고통, 지나친 약물 의존 등처럼 한계치를 넘어선 생활 방식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시대가 변하면 질병의 원인도 따라서 변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둘러싼 사회 환경은 더 이상 굶주림이나 추위, 유체적 노동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경제 발전에 따라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새로이 등장한 원인들 때문에 우리의 생활은 고통받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업무량과 줄곧 컴퓨터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 회사 내의 인간관계 등이 현대인들의 건강을 좀먹는 원인들이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는 업무란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중력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병을 유발시킨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장시간 동안 서 있으면 피로가 증가하고 앉아서 하는 업무라도 오랜 시간 지속되면 중력의 부하는 더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은 하나같이 교감신경에 긴장 상태를 유발시켜 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더운 여름철 냉방 상태에 오래도록 노출될 때 교감신경은 긴장하게 된다.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교감신경을 날카롭게 만든다. 이렇게 보면 질병이란 무리한 생활 방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무턱대고 병원을 찾고 원인도 알지 못한 채 대증요법만 반복하는 상황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발병 원인을 제대로 이해한 다음 근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의료 분야에서 현대의 질병을 원인 불명으로 치부하며 대증요법만을 추구하고 있는 한편 일반인들도 자신의 생활 방식에 잘못된 점이 있지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우선 병원부터 찾아 처방받은 약에 의존하는 풍조가 만연하다. 대증요법과 과용,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린 환자에게 처방되는 해열제는 오히려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데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항문근 융해증을 일으켜 말병신세를 면할 수가 없다. 또한 혈압 강화제는 말초 혈관의 혈류를 억제하여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세상에 장기간 복용해도 괜찮은 약물이란 있을 수 없다. 지나치게 편한 생활 또한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단 음식을 과다 섭취하는 식생활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편하고 걱정거리가 하나 없는 안락한 생활 방식은 신체의 능력을 저하시켜 고통을 배가시킨다. 몸이 약해지고 완전히 기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잘 먹는 생활은 젊음을 유지시키기도 하지만 심혈관계통에 부하가 걸려 문제를 일으키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무리를 해도 병에 걸리고 너무 편해도 병에 걸리는 발병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유의해야 한다. 염증이란 우리 몸에 안식을 제공하여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상태인 동시에
심각한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고통스러운 증상을 경감시키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강한 현대의학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약물 투여와 대증요법을 우선시하는 결과를 부르게 된다. 그래서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 호르몬, 면역 억제제, 항 TNF 항체 치료제 등이 주로 사용된다. 이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소염 진통제는 주로 스포제, 경구제, 좌약 등의 형태로 사용되는데 혈관을 수축시켜서 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에 혈류장애라는 부작용이 따르게 된다. 혈류장애는 단기적으로 붓기가 빠지고 열을 낮추며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병을 치유하는 힘을 잃는 원인이 된다. 즉, 요통을 치료하고자 처방한 소염 진통제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또한 두통을 잠재우려고 진통제를 먹어보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통증이 되살아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염증이야말로 병마를 공격으로 약해진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과정이라는 이해와 더불어 이를 감수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염증이 만성화될 때는 체온을 높여 증상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치유 반응을 자극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기관지 천식이 있을 때 생기는 천식 발작도 강하게 숨을 내쉬어서 항원을 밖으로 나가게 하려는 반응이다. 한냉 알레르기가 있을 때 재채기를 연속하는 반응이나 꽃가루 알레르기로 콧물을 대량으로 분비하는 반응은 모두 항원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반응이다. 따라서 계속 약으로 멈추게 하려는 치료를 너무 많이 받으면 위험하다. 의사나 환자 모두 이러한 상황을 모르면 몸이 병에서 나으려고 하는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알레르기 증세를 계속해서 겪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림프구의 수치를 낮춰서 과민 체질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완치하는 길이다.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어서 림프구를 상승하게 만드는 원인은 각 환자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그래서 환자 자신에게 해당하는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없앨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원인은 단 음식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것과 운동 부족이다. 유아기의 알레르기는 어머니의 모유를 통해 항원이 전달된다. 어머니가 우유, 달걀, 밀가루 등으로 만들어진 항원성 높은 케이크 등을 매일 먹는다면 모유로 전해져 버린다. 적극적으로 몸을 단련시켜서 림프구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천식의 경우에는 건포마찰, 즉 마른 수건으로 전신 피부를 강하게 마찰하는 건강법을 계속함으로써 마음과 몸을 단련시키면 효과가 높아진다. 다음은 노화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로는 인간이 가진 능력을 너무 사용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현대인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노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중력에 거스르는 시간이 길다고 하는 말이기도 하다. 중력의 부담을 받아 골격근, 뇌, 심장에 계속 부담을 주게 된다. 골격근 중에서도 붉은색을 띠고 있는 지근은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부분이다. 또한 지나치게 흥분되는 것은 해당 계에 부담을 주어 2차적으로 미토콘드리아계를 자극하는 행동이다. 감정의 폭발은 분노의 증가로 나타난다. 불평이나 불만, 원망 등도 노화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은 직접 미토콘드리아계를 계속 자극하여 노화를 진행시키는 패턴이 된다. 망설이거나 불안해하는 것도 위험할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노화를 진행시키는 대부분의 원인이 존재한다. 그래서 적절한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운동 부족이나 희망 없이 사는 삶, 너무 편안하게 사는 삶 등의 생활 방식과 같이 편안하게 생활하며 수명을 늘리는 것도 어렵다. 그러한 이유는 능력 저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쉽게 되어 결국에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파탄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무리를 하며 생활하면 몸에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너무 편안하게 생활하면 스트레스에 약해져서 2차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쉬워진다. 암이 생기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면 암세포를 줄여갈 수 있는 조건도 자연히 알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과 내분비,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몸 상태를 변화시킨다.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 저체온과 고혈당이 되며 부신피질 호르몬이 분비되어 저체온과 고혈당이 된다. 긴 안목에서 보면 저체온과 고혈당이 되는 현상은 몸에 좋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되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몸 상태이다. 결국 해당계를 자극하는 몸 상태이기 때문이다. 해당계는 산소 없이 포도당을 젖산으로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ATP의 생산 효율은 나쁘지만 ATP를 만드는 속도는 미토콘드리아계의 100배라고 한다. 100m 경주와 같이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행동은 해당계에서 얻는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에너지도 해당계에서 얻는 것을 사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 상태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필수적인 몸 상태가 되는 것이다. 결코 저체온이 나쁜 것이 아니며 고혈당도 나쁜 것이 아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오히려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태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다. 혈액순환이 나빠서 저체온이 되는 상태가 짧은 시간 지속된다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면 이번에는 미토콘드리아계가 좋지 않아진다. 미토콘드리아계는 혈액순환이 잘 되는 따뜻한 환경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저체온 상태는 미토콘드리아계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된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계에서 에너지 생산이 잘 안 되면 몸의 힘이 들이차게 되는 것이다. 또한 단백질 합성을 하는 에너지도 줄어들기 때문에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세포가 세포 다음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야위게 된다. 그래서 저체온과 고혈당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몸 상태는 미토콘드리아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지 않은 상태가 되어 병을 일으키게 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미토콘드리아가 활동하지 않으면 뇌에서는 우울증과 같은 신경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증상이 발생하고 심장에서는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과 같은 병이 생기게 된다. 또한 1년여에 거쳐 저체온과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몸 전체가 해단계로 바뀌어서 이 악조건을 견뎌내려고 한다. 이때 사용되는 전략이 바람이다.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적고 해단계가 중심이 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부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가 있다. 이는 20억 년 전에 해단계 생명체인 선조의 몸 상태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분명한 목적으로 암이 생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암이 자연히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몸의 내부 환경을 미토콘드리아가 활동할 수 있는 몸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해단계에서 계속 생겨나는 암세포에게 좋지 않은 몸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심호흡을 하는 것은 꾸준히 해야 되는 최대의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목욕이나 가벼운 체조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다. 심호흡도 혈액 속의 산소의 부분 압력을 상승시킨다. 혈액 속의 pH를 7.3에서 7.4 정도가 되게 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계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조건이 된다. 이 외에도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음식을 통해서 식물성 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해서 장내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다.
부패하지 않는 변은 산성이 되는 것으로 식물성 섬유를 배양액 삼아 좋은 장내 세균이 증가하게 해야 한다. 둘째는 마음의 문제로 고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병은 편중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생명의 은인이다. 이와 같이 바람의 메커니즘이 확실해지면 치료하는 방법도 보인다. 무엇보다도 암이 생기는 현상은 무리한 생활로 인해서 몸의 내부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는 부교감신경을 우위로 만든다. 소화관이 전반적으로 부교감신경의 자극을 받아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씹어서 침이 분비되고 소화관의 연동운동으로 소화와 흡수가 이루어지고 배설이 되는 등 소화와 관련되는 모든 작용은 편안한 몸 상태를 만드는 부교감신경의 지배하에 있다. 실제로 우리는 먹음으로써 치유되는 면이 클 것이다. 음식 중에서도 식물성 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편안한 몸 상태를 만드는 힘이 강하다. 그리고 이것이 오래 지속된다. 현미나 야채, 해조류, 버섯류가 그 대표적인 음식이다. 산나물 또한 그러하다. 단 음식은 일시적으로는 편안하다고 느끼게 하는 효과가 크지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히려 나중에 저혈당을 불려들여 불안하게 만든다. 무리한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이나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변비가 생기는 경향이 있다. 부교감신경의 자극이 억제가 되어 소화관 활동이 둔화되기 때문이다. 고기를 중심으로 한 식사를 해도 변의 양이 적어서 변비가 되기도 한다. 이때 모든 변은 알칼리성이 되어서 부패한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며 사는 사람이나 식물성 섬유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 사람의 변은 부패가 되지 않는 산성이 된다.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많이 먹는 것은 몸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힘이 크다. 살이 찐 상태도 부교감신경이 우위인 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살이 찌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살이 쪄서 자신의 몸을 이동할 때 숨을 차게 만드는 한편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되어 스트레스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 그래서 너무 살이 찐 몸이 몸에 부담을 주어서 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3명의 저자가 각 부분을 맡아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부에 아보 도우루 저자가 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